지금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 72시간 전 중국 정부 최정예 해커 조직에서 21년 동안 존재조차 지워진 한 남자가 한국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안입니다. 군사, 금융, 첨단 기술 해킹을 총괄하던 중국 흑연부 핵심 인물입니다. 그가 들고 온 USB에는 7개국을 뒤흔들 불법 생체정보 프로젝트 증거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중국 본토에서 삭제 명령 헌터제로가 한국 CRT로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믿기 힘든 반전은 어떤 강대국보다 먼저 대한민국이 리안을 비밀리에 보호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국내 언론조차 몰랐던 상태에서 해외 언론 CNN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며 중국 여론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왜 이 위험한 남자를 지키려 했을까요? 헌터제로의 마지막 목표는 누구였을까요? 이 이야기는 국내 언론조차 몰랐던 비밀 작전이 어떻게 국제 이슈로 번졌는지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정부 회의실에서 오간 진짜 고민과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결단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해커였습니다. 국가 차원의 군사 금융 첩보 시스템을 뚫고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21년을 살았습니다. 제 이름은 리안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조차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17살이던 여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8월 17일 저는 베이징 한 고등학교에서 전국 수학 경시대회 1등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암호 알고리즘 문제를 15분 만에 풀어냈고 심사위원들은 경악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받던 그 순간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객석에서 울먹이며 박수를 쳐주셨어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죠. 시상식 다음 날 아침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들은 국가 문장이 새겨진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국가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선발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오나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국가 기밀 업무라 정확한 기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의 미래는 보장됩니다. 그 말이 거짓인 줄도 모르고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그들이 저를 태운 차는 베이징 시내를 벗어나 계속 북쪽으로 달렸어요. 3시간을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시설이었죠.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가 사방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GPS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입구 표지판에는 중앙기술연구소라고만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곳에 진짜 이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흑연부 중국 정부사나 비밀 사이버 공격 조직이었어요. 그곳엔 저처럼 수학 컴퓨터 암호학 분야에서 천재성을 보인 청소년 3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는 15살, 가장 나이 많은 청년은 29살이었죠. 우리는 모두 같은 회색 유니폼을 입고 번호표를 달았어요. 저는 알리였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교관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국가의 칼이 된다. 개인의 정체성은 필요 없다. 그리고 충격적인 지시가 내려왔죠. 모든 개인 소지품 제출, 외부 연락, 전면, 금지 가족 면회 불가.
한 아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부모님께 전화는 할 수 있나요? 교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이미 통보받았다. 10년간 국가 기밀 임무 수행 중이라고. 하지만 훈련 환경은 놀라웠습니다. 1인 1실 최첨단 연구실 최고급 컴퓨터 장비 미슐랭 셰프가 만든 식사가 제공됐어요. 주말엔 영화관과 수영장 헬스장까지 이용할 수 있었죠. 성과를 내면 보너스가 지급됐고 연말엔 포상휴가도 주어졌습니다. 교관이 말했어요. 너희는 중국 최고의 인재다. 최고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명확했습니다. 매달 실전 해킹 임무가 주어졌고 목표 달성률은 100%여야 했어요. 실패하면 모든 특권이 박탈됐죠. 한 달간 기본 숙소로 이동 식사는 배급식으로 변경, 주말 시설 이용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평가 점수였어요. 6개월 연속 하위 10%에 들면 재배치된다는 규정이 있었죠. 재배치가 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재배치된 사람은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경쟁해야 했습니다. 최고가 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공포 속에서 매일 16시간씩 코딩했죠. 동료는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였어요. 누군가 뛰어난 성과를 내면 나머지는 뒤처진 것이었습니다. 교관은 매주 순위표를 공개하며 말했어요. 국가는 너희에게 최선을 다했다. 이제 너희가 국가에 보답할 차례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교관이 제 앞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이 완전히 지워진 주민등록 초본이 있었어요. 학교 졸업 기록도 삭제됐고 가족관계 증명서에서도 제 이름이 사라졌죠. 너는 오늘부터 리안체이 아니다. 코드명 알로만 존재한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됐다는 거리요. 밤마다 저는 부모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제가 사라진 걸 알고 계실까요? 아니면 정말로 국가 업무 중이라 믿고 계실까요? 눈물이 났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감시 카메라가 24시간 작동했으니까요. 리안체는 그날 이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칠은 그렇게 시작됐죠. 2025년 3월 저는 38살이 됐습니다. 흑연부에서 보낸 시간이 어느덧 21년째였죠. 그동안 저는 147개국 서버를 해킹했고 23개의 군사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조직 내에서 제 코드명 R은 전설이 됐습니다. 최연소 팀장 최다성과 달성 5년 연속 최우수 요원. 하지만 그 모든 성과가 제 양심을 갉아먹고 있었죠. 저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베이징 도심 펜트하우스 연봉 30만 달러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까지 제공됐어요. 조직은 저를 VIP로 대우했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해외여행은 사전 승인제 모든 통화는 녹음됐고 만나는 사람마다 신원 조회 대상이었어요. 황금 세 장 속 새였죠. 그해 3월 12일 조직 내부에서 극비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코드명 유령 수학. 회의실에 소집된 핵심 요원은 단 7명이었어요. 프로젝트 책임자가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죠. 이번 임무는 17개국 시민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지문, 홍채, DNA 데이터까지 모두 확보한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었어요. 데이터 수집 경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 전자, 의료 시스템, 공항, 출입국 심사 서버, 심지어 스마트폰 생체 인증 앱까지 해킹 대상이었어요. 목표 인원은 8억 7천만 명. 책임자가 말했죠.
이 데이터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다. 미래 전쟁은 생체 정보로 시작된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안보가 아니라 감시였어요. 프로젝트는 즉시 시작됐습니다. 저는 유럽 3개국 병원 시스템 침투를 맡았죠. 매일 밤 저는 환자들의 DNA 데이터가 추출되는 걸 지켜봤어요. 암 환자, 임산부, 어린아이들의 정보까지 모두 빨려나갔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저는 구역질이 났죠. 이건 기술이 아니라 범죄였어요. 한 달 뒤 팀원 중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아리산 제 옆자리에서 5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어요. 어느 날 출근하지 않더니 그의 연구실은 텅 비어 있었죠. 인사팀에 물었습니다. 13은 어디 갔나요? 담당자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개인 사정으로 이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복도에서 우연히들은 대화가 진실을 알려줬죠. 프로젝트에 반발하다가 제거됐대. 가족까지 함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23회 SNS를 검색했어요. 모든 계정이 삭제돼 있었죠. 그의 부모님 보고 기사를 찾았습니다. 일가족 가스 사고로 사망 우연일 리 없었어요. 조직은 배신자를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요. 2달 뒤 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3일 프로젝트 회의에서 이건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던 여성 요원이었어요.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해외 출장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았죠. 공식 발표는 교통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나머지 팀원들은 입을 다물고 더 열심히 일했죠. 살아남기 위해서요. 저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제가 해킹한 시스템 때문에 누군가 죽는 꿈, 제 가족이 사라지는 꿈을 반복해서 꿨죠.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21년 전 수학 천재 소녀는 온데간되었고 국가의 범죄자만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USB의 프로젝트 파일 전체를 복사했죠. 8억 7천만 명의 생체 데이터 수집 기록, 해킹 경로, 책임자 명단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들키면 R23처럼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더 큰 공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었어요. 21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을 몰래 찾아갔죠. 베이징 외곽 작은 아파트에 사시더군요. 아버지는 늙으셨고 어머니는 백발이 되셨어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도망치면 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조직은 가족까지 지운다는 걸 이미 봤어요. 3월 28일 밤, 저는 마지막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내가 도망치면 내 가족은 지워진다. 하지만 더는 못한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인천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한국 디지털 인권 보호를 선언한 유일한 나라였죠. 탈출 24시간 전 익명 편지를 보냈습니다. 곧 안전한 곳으로 가십시오. 아들이 지켜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5일 오전 11시 42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21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영토를 벗어난 거였죠.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온 건 아닐까요? 흑연부는 이미 제 탈출을 알아챘을까요? 수화물을 찾고 나오는 순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어요. 아령칠 돌아와. 마지막 기회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휴대폰을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폰을 꺼냈죠. 공항 3층 화장실 개인에 숨어 앉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USB를 꺼내는 데만 5분이 걸렸어요. 그 안에는 유령 수학 프로젝트의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생체 데이터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문 홍채의 DNA, 혈액형 조직 적합성까지 사람의 생물학적 정보 전부를 말해요.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이 정보만 있으면 누구든 추적할 수 있고 더 끔찍한 건 장기 이식 매칭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USB 속 파일을 열어볼 때마다 저는 공포에 떨었어요. 17개국 8억 7천만 명의 데이터 중에 한국인이 280만 명이나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건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일 깊숙한 곳에 특수 매칭 목록이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열어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한국에서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실종 신고된 847명의 이름, 혈액형 DNA 정보가 정리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중국 5개 도시병원 코드가 적혀 있었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양, 청두. 저는 그 병원들을 알았습니다. 흑연부 내부에서도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이라고 불리던 곳들이었어요. 한 파일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통화 기록이 나왔어요. 한국 브로커로 보이는 누군가와 중국 병원 관계자의 대화였죠. A간 40대 남성. 조직 적합성 98% 확보 완료. O형 신장 2개 다음 주 입고 예정. 저는 토할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부품처럼 거래하는 시스템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중국 병원 3곳에 익명으로 문의해 봤거든요. AB형 심장이 급히 필요한데 구할 수 있냐고 물었죠. 3 모두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2주 안에 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후 이식 가능합니다. 어떤 장기든 어떤 혈액형이든 2주면 구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유령 수학 프로젝트는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찾아내고 매칭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죠. 한국에서 실종된 87명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스템의 희생자였을까요? 손이 떨려서 USB를 줄 수조차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공항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 사이버 보안 담당 기관이 어디에 있나요? 직원은 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인터넷 진흥원 말씀이신가요? 저는 종이에 급하게 글을 휘갈겼습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국제범죄 조직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CERT에 즉시 연락해 주세요. 30분 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흑연부 요원인가 하지만 그들은 한국어로 말했죠. 저희는 CRTK 소속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지하보안 구역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40대 중반 남자가서 있었어요. 윤정구입니다. 한국인터넷 침해 대응센터 수석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USB를 테이블에 올렸죠.
제 이름은 리안채입니다. 중국 흑연부에서 21년간 일했어요. 이 안에 17개국 시민 생체 데이터와 한국 실종자 847명의 장기 매칭 정보가 있습니다. 윤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기 매칭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파일을 열어 보여줬어요. 실종자 명단, 혈액형 조직, 적합성, 데이터, 중국 병원 코드까지 전부요. 윤정훈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USB를 들었죠. 그 순간 컴퓨터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윤정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침투 시도입니다. 누군가 우리 시스템을 해킹하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봤죠. 익숙한 코드였어요. 헌터 마이너스 흑연부의 추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공항 와이파이로 제 위치를 추적하고 있어요. 8분 안에 막지 못하면 이 건물 전체가 뚫립니다. 윤정훈은 즉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8분의 공방 끝에 화면이 안정됐죠. 그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CERT로 이송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 안전가옥에 머물고 있었어요. 3층 건물 지하에 위치한 방이었죠. 창문도 없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었습니다. 윤정훈은 제게 말했어요. 최소 48시간은 여기 계셔야 합니다. 중국의 추적이 얼마나 집요할지 모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미 각오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11시 37분 윤정구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리안 씨 큰일입니다. 시티 메인 서버가 공격받고 있어요.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었죠. 원격으로 CERT 시스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화면에는 빨간 경고창이 수십 개 떠 있었습니다. 디도스 공격이었어요. 초당 850만 건의 접속 시도가 쏟아지고 있었죠. 윤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IP 추적 결과가 이상해요. 북한 평양 서버에서 출발한 것으로 나옵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공격 패턴을 분석했죠. 5분 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북한 공격이 아닙니다. 누군가 북한 서버를 경유지로 쓰고 있어요. 진짜 출발지를 숨기려는 거죠. 윤정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공격자는 누굽니까? 저는 답했어요. 흑연부입니다. 공격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CERT, 방어팀 12명이 밤새 시스템을 지켰어요. 하지만 새벽 2시 41분 방어벽 일부가 뚫렸죠. 누군가 CERT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윤정우가 소리쳤어요. 백도어입니다. 누군가 우리 내부에 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저는 즉시 코드를 추적했죠. 익숙한 구조였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만든 침투 프로그램과 똑같았어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흑연부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지금 한국 CERT를 공격하는데 쓰고 있었어요. 제가 만든 칼이 저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찌르고 있었죠. 윤전구가 물었습니다. 이 백도를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거니까요. 30분간의 사투 끝에 백도어를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CERT 내부 데이터 일부가 유출됐어요. 직원 명단 조직도 보안 프로토콜 문서까지 빠져나갔죠. 윤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 내부 구조를 다 알게 됐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탈출 때문에 한국이 피해를 입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5곳이 동시에 마비됐어요. 은행 앱도 접속 불가 상태가 됐죠. 뉴스에서는 북한발 사이버 공격 추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CERT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걸요. 윤정우가 회의실에서 말했죠. 이건 경고입니다. 리안체를 내놓지 않으면 더 큰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죄책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떠나는 게 나을까요? 이러다 한국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윤정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을 돌려보내는 순간 당신은 죽고 증거도 사라져요. 그리고 8억 7천만 명의 진실도 영원히 묻힙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시스템 로그를 분석하던 쉘드 분석팀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공격 경로를 역추적하던 중 이상한 IP 주소가 나온 거예요. 북한 서버를 거쳤지만 그 이전 출발지가 따로 있었죠. 주소를 확인한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홍콩 정부 서버였어요. 윤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홍콩은 중국 본토 직할이잖아요. 정부 서버라면 분석팀장이 끼어들었죠. 국가 차원의 공격이라는 의미입니다. 개인 해커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직접 움직이고 있어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이버 공격이 아니었어요.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었죠. 윤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 그는 저를 돌아봤어요. 리안 씨가 가진 USB 내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하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도요. 저는 물었습니다. 버틸 수 있을까요? 윤정훈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버텨야죠. 우리가 무너지면 진실도 무너지니까요. 그날 밤부터 CERT는 24시간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직원들은 교대로 시스템을 감시했고 외부 출입을 통제했어요. 저는 안전 가옥에서 나올 수 없었죠. 창문 없는 방에서 노트북만 바라보며 공격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제가 21년간 만든 무기가 이제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 또 한 번의 공격이 왔습니다. 이번엔 더 정교했어요. 윤정구가 전화로 말했죠. 이번엔 우리 직원 개인 컴퓨터를 노리고 있어요. 집, 주소, 가족 정보까지 캐내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흑연부의 전형적인 방식이었죠. 목표물을 직접 못 건드리면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리안체이 한국에 도착한 지 5일째 되던 날 청와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CERT 책임자들이 모였어요. 회의 주제는 단 하나였죠. 리안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안전가옥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운명이 그 회의실에서 결정되고 있었어요. 외교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3차례 공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리안체는 중국 국가 기밀을 훔친 범죄자라며 즉각 송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죠. 거부하면 한중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무역,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요. 법무부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리안체이 가진 증거를 확인했습니까? 17개국 8억 7천만 명의 생체 데이터, 한국 실종자 807명의 장기 매칭 정보입니다. 이건 국제 범죄예요. 외교부 장관은 고개를 저었죠. 그 증거가 진짜인지 어떻게 확신합니까?
중국은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윤정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거는 진짜입니다. CART 분석팀이 72시간 동안 검증했어요. 이 안에 한국인 280만 명의 지문 홍채 DNA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해자예요. 외교부 장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래서 뭘 하자는 겁니까? 리안 한 명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윤정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의 문제예요. 리안채를 중국에 돌려보내면 그는 즉시 처형될 겁니다. 그리고 증거도 영원히 사라지죠. 국정원 차장이 개입했어요. 중국은 외교 경로로 압박 중이고 동시에 사이버 공격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굴복하면 앞으로 모든 내부 고발자가 한국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법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장관님, 2024년 12월 우리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인권보호법을 제정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한 거 아닙니까? 외교부 장관은 입을 다물었죠.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외교부는 송환을 CERT와 법무부는 보호를 주장했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국정원 차장이 제안했어요. 일단 언론에는 절대 알리지 맙시다. 이 사건이 공개되면 통제 불가능해집니다. 그날 저녁 한국 정부는 극비 결정을 내렸죠. 리안채 사건을 완전히 비공개로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국내 언론사 어디에도 알리지 않고 청와대 브리핑에서도 언급하지 않기로 했어요. 외교부는 중국에 조사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보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내부 갈등은 계속됐어요. 외교부는 매일 송환 압박을 넣었고 CERT는 증거 분석을 근거로 버텼습니다. 법무부는 난민법과 국제인권법을 검토하며 보호 근거를 마련했죠. 7월 22일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 서한이 왔습니다. 리안채를 48시간 내로 송환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외교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죠. 더 이상 못 버팁니다. 결정을 내려야 해요. 그날 밤 11시 국정원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리안채의 가진 증거는 진짜입니다. 한국 국민 280만 명이 피해자고 실종자 847명이 장기 밀매와 연관도에 있습니다.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니라 범죄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30분간 고민했어요. 자정기지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정원 레벨 4 보호 명령 발동. 이건 국가 안보 차원의 최고 등급 보호를 의미했어요. 리안채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보보호 대상자가 됐죠. 중국의 요구는 거부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구가 안전가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국정원 보호 명령서입니다.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지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죠.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윤정후는 쓰음을 지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하지만 이건 기술전이 아니라 인권전입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권리요. 7월 25일 오전 9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안전가옥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윤정우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죠. 리안 씨 CNN 속보를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저는 황급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CNN 메인 화면에 빨간 속보띠가 떠 있었어요. 중국 정부 산하 비밀 조직 17개국 8억 명 생체 정보,
불법 수지 의혹, 내부 고발자, 한국에서 보호 중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토록 비밀로 유지하려던 사건이 전 세계에 공개된 거였어요. 기사는 계속 이어졌죠. 흑연부라는 중국 사이버 조직이 병원, 공항, 스마트폰 앱을 해킹해 시민 생체 데이터를 수집했다. 내부 고발자는 21년간 조직에서 일한 핵심 매커로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 누가 유출한 걸까요? 저는 윤정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CNN이 알게 된 겁니까? 윤정우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모르겠습니다. 청와대회 참석자 중 누군가가 흘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CERT 내부일 수도 있고요. 그는 한숨을 쉬었죠. 이제 통제 불가능해졌습니다. 30분 뒤 CNN은 후속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어요. 한국 실종자 847명의 정보가 중국 병원 장기 매칭 시스템과 연결돼 있다는 증거화 확보. 화면에는 USB 속 파일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돼 나왔죠. 누군가 실제 증거까지 CNN에 넘긴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전 세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중국의 디지털 감시 국가, 새로운 증거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한국이 보호한 내부 고발자 중국의 어두운 비밀 폭로라는 기사를 실었죠. 로이터는 생체 데이터 불법 수집 국제법 위반 소지라며 법적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시간 만에 전 세계가 이 사건을 알게 됐어요. 오전 11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대변인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이는 완전히 날조된 보도입니다. 중국 정부는 어떠한 불법 생체 정보 수집도 한 적이 없습니다. 소위 내부 고발자라는 인물은 국가 기밀을 훔친 범죄자일 뿐이에요.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범죄자를 즉시 송환해야 합니다. 이는 양국 관계의 중대 사안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유럽연합의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어요. 생체 정보 불법 수집 의혹에 대해 독립적 조사가 필요하다. EU 시민 정보도 포함돼 있다면에는 중대한 주권 침해다. 미국 국무부도 논평을 냈죠.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미국 시민의 정보 보호는 최우선 과제다. 오후 2시 CNN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앵커가 화면에 나와 말했어요. 저희는 방금 한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현재 한국의 공식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가 제공한 증거는 전문가 검증을 거쳤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자막이 떴죠. 더 위설 블로어 이즈 언더 사우스 코리어즈 프로텍션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 놓았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청와대는 오후 4시 긴급 브리핑을 열었죠. 대변인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인권 보호법에 따라 한 명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공한 정보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검증 중입니다. 대변인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반발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가 중국 외교부로 긴급 소환됐어요. 중국 국영방송은 전형 뉴스로이 사건을 다뤘죠. 한국의 무책임한 행동이 양국 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논평을 내보냈습니다. 중국 SNS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중국 시민이 웨이보에 글을 올렸죠.
내 병원 기록이 해킹당했다는 건가, 정부는 이것도 날조라고 할 건가. 그 글은 10분 만에 삭제됐지만 스크린샷은 이미 퍼져나갔습니다. 수천 명이 복사해서 재업로드 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21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이렇게 세상에 나온 거예요. CNN 기자는 마지막 멘트를 남겼죠. 이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의 민낯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CNN 보도가 나간 지 24시간 만에 중국 인터넷이 폭발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관련 기사를 차단했지만 소용없었어요. VPN을 통해 해외 뉴스를 본 시민들이 스크린샷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죠. 웨이보, 위챗더우인 모든 플랫폼에서 흑연부라는 단어가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삭제해도 1분 만에 다시 올라왔어요. 한 베이징 대학생이 웨이보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 삼촌이 2022년 갑자기 사라졌다. 정부는 해외 출장이라고 했지만 연락이 끊겼다. 혹시 흑연부와 관련 있는 건 아닐까? 그 글은 3만 번 공유됐어요. 곧이어 비슷한 사연들이 쏟아졌죠. 내 친구도 컴퓨터 천재였는데 고등학교 때 국가 프로그램에 선발됐다며 사라졌다. 중국 정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이버 검열팀이 24시간 풀가동됐어요. 흑연부 생체 데이터 리안 관련 시물은 즉시 삭제됐죠. 하지만 삭제 속도보다 업로드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중국 시민들은 단어를 변형해서 올렸어요. 검은 북부서 유령 수학 작전 같은 은어들이 생겨났죠. 7월 27일 중국 내부에서 폭탄 같은 제보가 나왔습니다. 한 익명의 병원 관계자가 홍콩 언론에 연락했어요. 저는 상하이 소재 종합병원 IT 담당자입니다. 2023년 우리 병원 서버에 알 수 없는 외부 접속이 있었어요. 환자 37명의 DNA 데이터가 다운로드 됐죠. 보고했지만 상부에서 입을 막았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즉시 차단됐지만 홍콩과 대만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대만 정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죠. 대만 국민정보도 수집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다. 그날 밤 제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정구가 안전가옥으로 급히 찾아왔어요. 리안 씨, 좋은 소식입니다. 당신 부모님이 안전하게 태국으로 출국하셨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죠. 어떠해요? 윤정우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정원과 미국 CIA가 합동작전을 펼쳤어요. 여론이 폭발하는 틈을 타서 은밀히 빼냈죠. 일주일 후 서울로 오실 예정입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1년 만에 부모님이 안전해진 거예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죠. 이제야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중국 내부의 균열은 더 커졌습니다. 7월 29일 흑연부 출신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인물이 대만 언론에 장문의 글을 보냈어요. 나도 리안처럼 흑연부에서 일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17세에 납치당해 20년간 감옥 같은 곳에서 살았다. 그 글은 전 세계 언론에 인용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강경 대응에 나섰어요. 이 모든 게 서방의 중국 때리기다. 날조된 증거로 중국을 모함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믿지 않았죠. UN 인권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투명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결의안이 상정됐어요. 더 큰 충격은 중국 내부에서 왔습니다. 베이징의 한 IT 기업 직원이 웨이보에 폭탄 발언을 했어요. 나도 흑연부 채용 제안을 받았었다.
거절했더니 3년간 취업이 막혔다. 이게 자유로운 국가인가? 그 글은 1시간 만에 50만 회 조회고 삭제되기 전까지 8만 번 공유됐죠. 중국 정부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열이 강화될수록 시민들의 반발은 거세졌어요. 해외 언론은 이를 중국 디지털 봉기라고 불렀습니다. 8월 1일 국제 사이버 보안 전문가 단체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리안체이 제공한 증거를 분석한 결과 조작 흔적이 전혀 없다. 이는 실제 국가 차원의 불법 수집 시스템이다. 17개국 전문가 117명이 서명했어요. 중국의 날조 주장은 완전히 무너졌죠. 저는 안정가옥 창문 너머로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21년간 감춰졌던 진실이 이렇게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중국이 감추려 했던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13명의 천재 청소년들 8억 7천만 명의 시민 847명의 한국인 진실은 이제 지울 수 없었습니다. 8월 5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제 여론이 한국 편으로 기울었지만 중국의 압박은 여전했어요. 중국은 한국 기업 3곳의 세무조사를 시작했고 한류 콘텐츠 수입을 전면 중단했죠. 한중 교역액이 하루 8억 달러씩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다시 한번 송환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서류를 펼쳤어요. 리안체는 1951년 난민 제3조에 해당합니다.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국가로 송환할 수 없어요. 국제법상 우리 의무입니다. 국정원장도 거들었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굴복하면 한국의 신뢰는 영구적으로 추락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교부 장관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입을 열었죠. 경제적 손실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저버린 도덕적 손실은 회복할 수 없어요. 리안체를 보호합니다. 난민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8월 7일 오전 10시 법무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리안체에게 난민 지위를 승인했다. 대한민국은 국제인권법과 보호 원칙에 따라 그의 안전을 보장한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CNN은 한국, 중국 압박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결정이라는 제목을 뽑았죠. BBC는 작은 나라의 큰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중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어요. 국경방송은 연일 한국 비난을 쏟아냈죠. 하지만 국제사회는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UN 인권 최고 대표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결정은 국제인권 규범의 모범 사례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정부 도지지 입장을 밝혔죠. 8월 10일 제게 가장 행복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윤정우가 안정가옥으로 왔어요. 리안 씨,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십니다. 문이 열리고 두 분이 들어오셨죠.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21년 만에 본 부모님은 많이 늙으셨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리안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달려가 두 분을 끌어안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21년 동안 연락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제 우리 함께 있을 수 있니?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윤정우가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리안 씨, 이것은 대한민국 난민 인정서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고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21년 만에 다시 찾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기록은 우리가 지킵니다. 윤정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부모님께도 특별 체류 허가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 가족 전체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원하시면 귀화도 할 수 있다고 윤정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제 조국이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과 함께 안정가옥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리아나, 이제 정말 끝난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윤전구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리안 씨가 용기 내준 덕분에 8847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진실을 알게 됐고 8억 7천만 명도 자신의 정보가 도난당했다는 걸 알았다고. 당신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한국이 저를 바꿨습니다. 며칠 후 저는 CERT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윤정우와 그의 팀원들이 환영했습니다. 리안 씨, 우리와 함께 일할 생각 없으십니까?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요. 윤정우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1년간 사람을 해치는 기술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지키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흑연부의 모든 공격 패턴을 알고 있으니까요. 윤전구는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리안 씨. 이 모든 일은 지금부터 4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입니다. 매일 아침 CERT에 출근하여 한국의 사이버 보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이제는 김치찌개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부모님과 함께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21년간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당당히 살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진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진실을 지킨 나라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운 한 사람의 용기, 그리고 그를 끝까지 보호한 대한민국의 결단,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